왜 받았나? 그러니까 뒤늦게 누굴 좀 뭐라고 지적을 하거나 또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구박을 하는 거죠. 그거 왜 받았습니까? 그거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주제는요, 뭔가 하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됐죠. 그리고 그거 관련된 또 국정조사 얘기 등등등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요, 영상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뭐 이 해임 건의안 통과 관련된 입장을 좀 냈고요. 그리고 어제 이상민 장관의 모습도 뭐 기자들이 좀 같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 잠시만요.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아파요? 대통령실에선 입장 없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차량 바로 장관님께서 입장하실 좀 어떤 거라서요. 입장이세요? 잠시만요. 네. 오늘도 저러겠죠. 오늘도 아마 이상민 장관 출국하면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물론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하겠지만 그 답변 뭐 하는 모습 자체도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요.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도 약간 좀 고민에 빠졌어요.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킨 거를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려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국정조사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는데요. 먼저 기사 하나 확인해 보죠. 여기 있습니다. 참사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잡한 여야 속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국정조사 거부, 그러니까 보이콧을 해서 참여 안 하면 이상민 장관 방탄이군요. 여기에 또 방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빠진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맹탕될 우려가 있다. 이건 이제 민주당 상황이고요. 근데 앞에서 거부를 할까 아닐까 요걸 지금 고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양금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소속 이 국정조사 위원분들은 다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이미 주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국정조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기운 겁니까? 조사위원들이 저는 사퇴한 것은요. 사실은 예. 국정조사 합의에 대한 파기가 사실 민주당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 파기는 예.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게 그게 파기다. 예, 그 그렇죠. 자체가. 왜냐하면 예.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예.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예.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일단 해임시키고 아.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항의를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아마 저는 사퇴를 그럼 하겠다고 주말에 의사를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일단 항의의 의미가 있다. 예, 강한 항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퇴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국정조사에 참여를 안 할 것이냐 예.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저도 기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부분은 아마 주호영 대표께서 조금 전에 화면상으로도 설명하셨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일단 있습니다. 유보인데 그럼 만약에 예산안이 지금 15일 통과가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잡아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가장 큰 키가 사실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1차 조건인 셈이에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보고 그 이후의 예. 상황 또 보고 이거네요. 네. 근데 아직은 유보적이고 보류 상태다. 지금 그 야당에서 또 탄핵안까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겠다.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정이다. 그러나 항의는 한 거다. 뭐 요거네요 지금요. 다음은요. 이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죠. 야당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딜레마다.
지금 저 해임 건의안은 통과시켰어요. 이제 그건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죠, 지금요? 뭐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근데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부담이고 탄핵 소추잖아요. 그러면 헌재에 가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통과가 될지 이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커넥 카드가 아닌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정도 보죠. 탄핵안 처리 2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해요. 그래서 보고 한번 하고요. 그리고 투표를 한번 하고 이러되죠.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또 총대 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거는요. 추진 시점도 갈린다. 국정조사 후에 할 거냐 아니면 국정조사 동시에 할 거냐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지도부가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최근에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죠.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탄핵 얘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지금 문희석 의원님, 탄핵 소추로 가는 겁니까? 간다면 여기 시점 얘기도 있어요. 언제쯤 시점입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그 해임 건의안을 저희들이 이제 가결을 시켰는데요. 예, 사실은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책임만 지금 계속 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해임시키라는 게 국민들의 60% 이상의 국민들의 의사입니다. 국민의 의사.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예, 말씀하시는 뭐 거죠. 어떤 여론조사도 다 예.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해임 및 파면시켜라. 예. 이런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데 예, 저희는 이제 국정조사하고 해임 건의안을 왜 연결시키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좀 국민의힘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한 거는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국정조사 합의는 신의 한 수다 조영 대표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잘한 결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국정조사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형 참사 앞에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국정조사거든요. 예, 뭐 거기에 뭐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국정조사는 이제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은 탄핵안을 갈 것이냐 이겁니다. 말 거냐 이런 예. 건데 해임 건의안을 저희들이 가결시켰는데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거부권을 행사했다. 탄핵안을 거부했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데 예. 언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할 게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럼 거부가 확정이 되는 순간 탄핵으로 가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연말 정국이 또 예산안 처리라든가 복잡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 이 현안이 좀 해결이 되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예.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일단 예산안 통과되는 거 보고 그 위에 국정조사 상도 보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 이후에는 어떤 시점의 문제지만 일단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와 예. 국정조사 후에 하자는 얘기가 이제 서로 이제 그 그거는 시점의 차이만 좀 있는 겁니다. 시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어. 지도부에서는 이미 탄핵안을 내겠다라는 게 지도부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안은 약간 더 법률적인 문제, 약간 위법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발생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윤석재 전 대변인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예. 이 사건의 어떤 진상을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향후에 이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국정조사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이상민 장관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안 했던 장관 탄핵까지 지금 검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예. 지금 장관 자리 하나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집중하는 이 모습이 예. 과연 이태원 참사 관련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과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탄핵안 얘기가 나오면은 또 굉장히 또 국회가 또 험악해지겠네요. 예. 김현정 대변인도 제가 발언 드릴게요. 똑같은 논리로 예. 지금 그 중요한 예산안과 국정조사와 예. 이상민 장관 한 명, 그 유족과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예. 중요한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그 볼모로 연계시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그 국정조사 합의할 때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이렇게 합의한 것이지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해임되더라도 예. 얼마든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제 그 우리 양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야가 공이 이런 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예. 다만 수사 후, 선조사 후 책임 이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구 참사 이후에 역대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왔는데 이 정권만 유독 지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오히려 어깨 툭툭 치고 뭐 수고했다라든지 관저에 불러서 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과 유족들을 더욱더 분노 게이지를 많이 올린 측면이 많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여야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면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예.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 이제는 좀 이렇게 그래도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니까 지금 그 뜻을 받아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상민 장관의 어떤 거취 문제도 또 시점의 차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퇴 또는 경질을 하고 갑시다. 다른 쪽에서는 조사 다 한 뒤에 합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요. 멀리 보면 한참 뒤에 보면 뭐 결과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당에선 국정조사 합의 잘못이다. 그 야당에선 예산 단독 처리하겠다. 진퇴양난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거 단독으로 그냥 갈 겁니다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그거 왜 합의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도 있네요. 김기현 의원은 현금 주고 부도움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 꼴이다 지금 상황이 부도움 받은 거다. 그럼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부 탓, 당 안팎으로 위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요 여기 보면 요즘에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요 김기현 의원도 목소리가 요새 강해요. 자, 그럼 김기현 의원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결시켜 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원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국정조사 합의를 해준 거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막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기사 더 이어가 보죠. 윤핵관, 당 지도부 때리며 대야 강경론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 특히 비판하시는 분들 목소리 보면은 뭐 장제원 의원도 있고 그래요. 국조무용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뭐 유가족 협의회 요거 관련해서 약간 좀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됐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충성 경쟁만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뭔가를 지금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화면으로는요 장제원 의원의 최근 얘기 좀 전해드리죠. 본인 SNS상의 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요구한, 여기서 그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정권 흔들기다.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는 곧 정권 퇴진 운동. 이렇게 본 거예요.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생략된 거 있죠. 주영훈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비슷한 맥락에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전 대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상황을 봐야 되겠죠. 처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같이 추진해서 합의를 한 것은 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첫 회견연도를 시작하는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서 해준다는, 협조해준다는 예. 전제 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얻을 게 없어요. 예산안 처리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 야당 스스로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지경까지 돼 있고 국정조사 저희는 책임자 관련한 예. 어떤 진상규명,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후에 처리하자, 장관 진퇴 여부를 처리하자 이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임 건의안을 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민주당의 요구에만 끌려가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예. 여소야대 그것도 완벽한 슈퍼 여소야대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의 여당 원내대표를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 전 대변인 말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금 약간 여기다 방점 주셨어요. 민주당이 저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요건데 양금 의원님 저 기사 아까 몇 개 작은 제목 소개드렸지만 언론들은 꼭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국민의 내부의 향후의 전당대회를 겨냥한 그리고 당내 주도권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겨냥한 어떤 묘한 신경전과 대립 아니냐.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앞서서도 약간 좀 외로운 처지에 있었어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고 약간 뭐 결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러거든요. 국정조사 가지고도. 뭡니까 이 상황은? 사실 이 시점에 저도 뭐 윤희석의 대변인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우리 국회 70년의 역사상 예. 이렇게 많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가 좋은 의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쓰는 국회를 저희가 처음 보는 일이 많다 처음 이겁니까, 보는 일을 지금요? 워낙 많이 지금 겪고 예. 있습니다. 뭐 그 저기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 그 과정부터 저는 굉장히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도 이렇게 꼼수로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입법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국회 운영과 관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예.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사실은 예. 지적들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은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 법입니다. 예.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예. 있으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이렇게 어떻게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 국정이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국회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이거 정쟁의 마당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 뉴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위로 올라왔고, 그렇죠. 그게 더 큰 뉴스로 다뤄집니다. 예산안이 또 더 큰 예. 뉴스로 올라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방탄해주기 위한 모든 정쟁 속으로 이것이 다 끌려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옳으냐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희 의원들은 했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 주호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또 상대가 있으니까 합의라고 하는 걸 해가야 되고 예산안도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딜레마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주호영 대표가 아무튼 입지가 조금 어렵게 됐다 지금 이게 사안이 많아서 지금요. 문희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서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아마 네. 어떤 중간에
이 양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반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취지로 자꾸 당내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예. 당내 그 합리적인 의원님들은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훨씬 정치적으로 예. 부담이 크다라는 게 당내 합리적 의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마치 정쟁을 유발하는 예. 그런 뭐 수단이다 이렇게 그 장재원 의원은 뭐 절대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데 예, 이게 예. 정권 퇴진 운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국정조사 정권 퇴진 운동을 왜 국회 내에서 합니까?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밖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장애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양금 의원님. 예. 예. 방금 문진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 대통령께서 국정조사 대통령실이 생각이 그거 아니냐.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112의 녹취록 예. 공개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추호도 어떤 것을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예.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러한 것을 사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고 뭐 전당대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소개만 드리고요. 뭐 영상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뭐 그거까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요. 그중에 요거는 뭐 정리만 이렇게 소개만 드리죠. 그래서 기사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정미석 의원 어제 이제 부산 방문을 했죠. 부산에서 이제 당 회의를 열었는데 내년 3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룰 변경. 그러니까 7대3 뭐 이렇게 비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룰 변경도 시사했다. 현재보다 당원 비율 확대 첫 언급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바꾼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스피드를 내 가지고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이 주제도요. 이거 다루면 한 30분 갑니다. 이거 굉장히 묵직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기사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의사 영명. 의사가 없다고요. 의사 영명입니다. 키워드가. 기사로 확인해 보죠. 소아과 전공이 모자란다. 급기야 입원 진료 중단. 지금 길병원 얘기죠. 입원 병동 운영 중단 결정했어요. 근데 올해 전공의 경쟁률이요. 보세요. 0.16대 1.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원자 거의 지금. 0.16대 1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걸 또 다르게 설명했죠. 요거 보니까 좀 더 실감 나네요. 소아과 전공이 199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33. 나머지가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 어린이 병원이 사라진다. 운영 안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가가 낮다. 보험 수가가 낮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돈이 지급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분쟁 위험, 툭하면 소송, 의료 소송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몇몇 대학병원은 지원자가 0명입니다. 0명. 그리고 밤 당직 다음 날 외래하는 거 다반사다. 의사들이 살 수가 없다. 힘들어서. 뭐 이런 얘기 나온답니다. 내년에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2024년 되면 60%나 될 거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국에. 이 얘기입니다.
문희석 의원님,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게 의료 수가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수가와도 이제 관련이 있을 거고요. 예. 사실 몇 년 전에는 산부인과가 정말 똑같은 전장을 똑같은 똑같은 길을 상황을 갔습니다. 맞이했었거든요. 그러면 산부인과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그렇죠. 소아과를 가야 일단 되잖아요. 태어나야 되는 상황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산부인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으니까 또 적으니까 아이들을 소아과도 당연히 바로 이제 치료하는 영향을 경우. 받겠죠. 몇 년 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뭐 소아과뿐만이 아니고 아이 용품 뭐 관련한 산업들이 전부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예. 병원은 사람 생명과 관련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굉장히 많이 병원도 줄었고 의사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들이 다 다른 과로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소아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아과도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부족할 것이 예. 지원을 안 할 것이고 예. 미래에 정말 소아과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소아과를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과 같은 부분은 이제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에서 좀 이제 뭔가 채워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 병원에는 소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이제 공공의료 쪽에 각 그 공공의료원들이 뭐 국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립, 시립 뭐 이런 병원 그런 거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니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건 심각해집니다 정말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렇게 의사가 없다고요? 그럼 의사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급할 때.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기사는 좀 소개만 해드리죠. 무슨 뭐 낙하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오늘요. 다시 관료 출신이 이끄는 농협금융 뭐 지주의 뭐 회장이 최근 선임됐는데 모피아 낙하산 시작되나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일을 하셨고요. 근데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요게 또 주목을 받은 거죠. 그때 아까 뭐 캠프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받으신 분인데 잠잠했다가 지금 농협금융으로 갔다. 근데 문제는요. 농협 내부 출신 손병환 회장이 있는데 연임 예상됐는데 갑자기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다 뭐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각인데 앞으로 이런 기업은행, 뭐 BNK 회장 선임 등 남아있는데 여기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유튜브로 2부가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